결심은 했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였다. 나는 15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강태준의 아내로만 살아왔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었고 휴대폰도 남편이 지정해준 번호 외엔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외출은 기사와 비서의 동행 없이는 불가능했고 집안 곳곳에는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방심은 바로 그 오만함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내가 감히 이 삶을 벗어나려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집안의 비상용 서랍에서 오래전 남편이 여행 중에 분실된 여권을 보관해둔 것을 꺼냈다. 거기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고 내 얼굴과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현금이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바뀐 지 오래지 않았고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단순한 숫자였다. 나는 며칠에 걸쳐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을 만큼만 돈을 꺼내 봉투에 나눠 담아 화장대 안쪽 깊은 서랍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가 잠든 후 나는 노트북을 켜고 도피 루트를 검색했다. 항공권, 버스 노선, 대피소, 여성 고호 단체 연락처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로 개설한 익명의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왔다. 그들은 나를 믿었고 나는 오랜만에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 작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안의 절망을 밀어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닌 해방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출장이 예정된 다음 주 금요일, 바로 그날이 내가 탈출할 유일한 길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평소처럼 아내의 안부를 묻지 않았고 매일 밤, 그는 여전히 내 몸을 지식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단 한 번, 단 하나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시연은 데이빗 옆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참고만 살아왔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조차 잊고 지낸 채 그저 사모님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모든 걸 감추고 모든 걸 참는 삶.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파도 소리에 섞여 올리는 데이빗의 낮고 부드러운 음성, 따뜻한 시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를 불쑥 안아주지도 위로의 말로 가볍게 덮어버리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옆자리를 지켜주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연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무언가가 번져나갔다. 사람이 너무 외롭다 보면 아픈 것도 못 느껴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수연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에 데이빗은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올 수조차 없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지 오래였고 고통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데이빗의 존재는 그녀 안의 고요한 늪에 조용히 돌을 던졌고 작고 잔잔한 파문이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데이빗은 그녀를 어느 작은 민박집으로 데려갔다.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한 낡은 집이었지만 묘하게 포근한 느낌이 감돌았다. 시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데이빗은 그녀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조리해 주었다. 식탁 위 작은 촛불,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짧은 말에 수연은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며 버텨온 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믿고 싶을 만큼 간절했다. 밤이 깊어가고 데이빗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여기,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오늘 밤만큼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방으로 들어선 후 침대에 앉았다.
오래된 매트리스의 스프링 소리조차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누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무도 자신을 흔들어 깨우지 않는 밤을 맞이했다. 악몽도 울음도 없이 단지 조용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며 잠들 수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하루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찾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낯선 남자에게서 느낀 처음의 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갈망이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수연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유혹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데이빗과의 만남은 정해진 형식도 계획도 없었다. 그의 작업실 한쪽 구석, 조용한 바닷가의 작은 모텔, 혹은 새벽녘 인적 없는 해안도로의 벤치 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이었다. 숨쉬는 법조차 잊고 살아온 그녀에게 데이빗은 첫 공기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손길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는 수연에 굳어있던 감정을 서서히 녹여냈다.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과감한 옷차림을 시도하며 자신 안에 숨어있던 여성성과 욕망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마치 이제야 진짜 자신을 찾은 듯한 느낌.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다. 수연은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그녀의 목을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으로 가득 찬 질문들, 평소엔 관심도 없던 일정 확인, 갑작스러운 비가 시간. 그 모든 것은 무언의 경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집 근처에 내려주는 순간 어둠 속에 갑작스레 나타난 차량의 전조등. 강태준의 차였다. 차창 너머로 느껴진 기묘한 기척,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 다행히 그는 그저 지나쳤지만 수연은 온몸의 세포가 경계심으로 곤두서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데이빗은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수연은 그의 품에서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자신과 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망치고 있는 사람. 지우고 싶은 과거를 가진 사람. 그들의 사랑은 짜릿했고 서로를 잠식할 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아슬아슬했다. 데이빗의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림자, 수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강태준의 감시망.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정해진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 같았다. 뜨겁고 격렬하지만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운명. 수연은 알았다. 지금 이 행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위험할수록 더더욱 살아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감정은 항상 대가를 요구했다. 그들의 사랑이 뜨겁고 진실했던 만큼 그 끝자락엔 예고 없이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깊숙이 다가와 있었다. 어느 날 데이빗의 휴대폰에 도착한 정체불명의 문자.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태준. 내 여자에게서 선택, 마지막 경고다. 간단한 문장 속에는 섬뜩한 분노와 조소가 담겨 있었고 그 아래 첨부된 사진은 데이빗과 수연이 해변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의 각도, 초점, 거리. 그것은 단순한 도청이나 미행 이상의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였다. 그 순간 데이빗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질투에 휩싸인 배우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끝에 서 있는 법 위의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수연과 자신은 그에게 응징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기로 한 날, 두 사람은 도심 외곽의 오래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다.
데이비드는 남은 전 재산을 털어 국경 너머로 갈 수 있는 교통편과 은신처까지 마련해두었다. 하지만 터미널에 도착한 순간 수연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가 잘못됐다. 인적 드문 승강장 한켠 검은색 차량의 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엔 그동안 보여준 모든 가식이 사라져 있었고 살기가 서린 눈빛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 뒤로는 근육질의 사내 2명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수연은 숨이 턱 막혔다. 데이비드는 재빨리 그녀 앞에 섰지만 강태준은 그들을 조롱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이수연,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에게 자신은 여전히 물건, 소유물, 벗어날 수 없는 감옥 안의 죄수일 뿐이었다. 데이비드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다. 그녀는 내 소유가 아니야. 수연은 한 사람의 인간이야. 그 말에 강태준은 키식 웃었다. 그래? 그럼 선택해봐라.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지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지.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가요, 데이빗. 그 말은 신호탄이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려 주차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고함 소리가 뒤따랐고 건장한 남자들의 발걸음이 그 뒤를 추격했다. 데이비드는 전속력으로 달려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걸자마자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갈랐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터미널을 빠져나갔고 백미러에는 검은색 세단이 쫓아오고 있었다. 도심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2대의 차, 숨막히는 추격전. 수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수석에 몸을 웅크렸고 데이비드는 얼굴에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었다. 신호등이 붉게 바뀌는 순간 그는 주저없이 골목으로 차를 돌렸고 강태준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며 따라붙었다. 차창 밖에는 번쩍이는 간판과 불규칙한 조명이 지나갔고 그 안에서 수연은 스스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생과 사의 경계 위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간신히 강태준의 그림자를 따돌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부산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낡은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공포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수연의 온몸을 짓눌렀다. 데이비드는 지친 기색 역력한 얼굴로 그녀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갈 거예요. 요코하마에 가면 날 도와줄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그걸로 미국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낡은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과 여러 장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정교하게 만들어진 물건들이었다. 수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데이빗 킴, 이 남자, 단순히 다정한 사진작가가 아니었다. 그 역시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복잡한 과거를 가진 남자임이 분명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도망은 단순한 사랑의 도피가 아니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이 도망의 본질이었다. 다음날 새벽, 희뿌연 안개가 자욱한 부산항. 데이비드 연락을 받고 나온 듯한 사내가 그들을 컨테이너 뒤편으로 안내했다. 육중한 화물선이 육중한 몸을 부두에 대고 있었다. 이제 저 배에 오르기만 하면? 수연의 가슴이 희망과 불안으로 뒤섞여 격렬하게 뛰었다. 바로 그때였다. 여기서 끝이다. 이수연.
익숙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 강태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권총이 들려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의 지루함은 악마와도 같았다. 마지막 대결. 피할 수 없는 운명. 데이빗이 수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소리쳤다. 빨리 배에 타요. 어서. 탕.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데이빗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수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잡아 끌어 화물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 밤, 세상은 아직 그녀를 향해 천천히 숨쉬고 있었다. 수연이 눈을 뜬 건 갑작스런 요동과 함께였다. 어디선가 금속이 삐걱이는 소리, 바닥의 진동, 짙게 배어든 기름 냄새와 오래된 먼지의 퀴퀴한 향기. 그녀는 차가운 철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조명 아래 흐릿하게 보였다. 이곳은 화물선의 아래칸, 정규 승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은밀한 도피처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순간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데이빗.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웃고 있었다. 피로 물든 셔츠,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녀를 향한 마지막 말, 살아, 수연,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단 한 번의 사랑, 단 한 번의 희생,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작별. 그녀는 그 순간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눈물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큰 충격은 때로 인간을 마비시킨다. 그녀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가방 속 작은 봉투를 꺼냈다. 데이빗이 남긴 모든 것이 담긴 봉투. 위조된 여권 한 장, 항공권과 일본 요코하마 항이 연락처, 미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삶의 초대장. 그리고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모.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요.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라는 걸, 그러니 살아줘요. 나 대신 우리 둘 몫으로.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아닌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절망이 아닌 각성. 두려움이 아닌 결심.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붙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검푸른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새벽은 아직 멀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다.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물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름 없는 누군가로, 그러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더 이상 사모님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 그것이 데이빗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자 그녀가 그를 사랑했던 방식의 마지막 표현이었다. 배는 천천히 국제항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 모든 걸 끝낸 후 언젠가 그녀도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절망 끝에 희망을 건네준 데이빗처럼 누군가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찬이 될 수 있을까? 그날은 아직 멀었고 길은 험난할 것이며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도만이 아닌 존엄이었다. 절망을 딛고 선자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과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내리고 있었다. 검푸른 바다 위, 새벽빛이 아주 천천히 수평선을 넘어오고 있었다.